서울의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1% 더 상승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에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바이오랜드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 연말 비수기까지 겹쳤는데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K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가격 따라잡기에 나서며 0.13%가 올랐고 경기 인천은 0.04%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지정되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직접 FDA의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한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FDA로부터 성인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제로 허가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 후보 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지난해 FDA 허가 신청까지 모두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하지 않고 FDA에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전 세계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엑스코프리가 유의미하게 발작 빈도를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28%는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 발작 소실이 확인됐습니다. 엑스코프리는 내년 2분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마케팅과 판매를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FDA 허가를 두고 SK가 지난 1993년 신약 개발에 뛰어든 후 4반세기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은 신약 개발부터 의약품 생산, 마케팅까지 통합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을 키워낸다는 포부입니다. SK그룹은 중국과 미국에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세우고 국내 관련 조직은 분사하지 않고 지주회사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엔 SK바이오팜의 원료의약품 생산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SK바이오텍을 설립했습니다. SK바이오텍은 2017년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아일랜드 생산시설을 인수했습니다. 이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SK바이오텍과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엠팩을 통합해 SK팜테코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SK바이오팜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세무조사와 합동점검 등 세세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 비수기까지 겹쳤는데 분양시장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분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줄지어 들어가는 사람들. 금호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일대에 짓는 DMC 금호 리첸시아 분양 현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서울에 어쨌든 저희는 청약을 넣고 싶은데 마땅히 뭐 강남권 외에는 요즘에 분양한 데도 없고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번 둘러보고. 지금 민간 택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신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수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비수기가 다가오지만 전국 곳곳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달 2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몰렸습니다. 서울에선 GS건설이 강남구 개포동에서 재건축을 통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25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대우건설은 경기 광명시에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460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급 감소를 좀 예상해서 새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좀 청약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2월 분양 시장도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와 합동점검 등에 나섰지만 분양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는 자금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출 영업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으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던 K뱅크는 KT를 최대 주주로 변경해 자본금을 확대할 길이 열렸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탓에 K뱅크의 신용대출 상품들은 8개월째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직장인 K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판매 중단 상품이 차례로 늘어 현재 K뱅크의 신용대출 상품 5종 모두 중단됐습니다. K뱅크는 KT가 최대 주주로 나서 자본금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4월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여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K뱅크와 주주사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유상증자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자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영업 정상화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뱅크 측이 최소 1조 원 이상의 총자본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전환 완료 이후의 유상증자 규모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미래에 파란불이 켜졌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3, 제4 인터넷은행 탄생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로 최대 주주 변경에 성공하며 21일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누를수록 튀어오르고 있다고 하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21주 연속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부 부동산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익,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낼지 이것도 시장의 관심사인데 자,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절세 전문가죠. 제네시스 박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민수 MJ 의원 대표와 함께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9억 원이 넘는 지금 시중에서 고가주택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 고가주택의 1주택자는 10년 이상 지금 들고 있었다면 장특이라고 하는데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던 건데 이게 네.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어떤 되는데 거죠?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비과세가 돼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물론 비과세가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 예. 9억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는데 원래 비과세니까 조금 약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해줘요. 무조건 이제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거주 요건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년부터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는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이 없고 예. 내년 양도분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주택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다. 2년 거주를 안 했다. 이제 곧 내년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네. 조심하기 위해서 네. 올해 매물을 좀 쏟아내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일단 서울경제TV 보시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자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보통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기까지 보통 석 2, 3개월 정도는 달은, 예. 걸리죠. 지금 내가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서 올해 안에 팔 수가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그런 같아요. 매수자 찾기 쉽지 않고요. 예. 사실 이런 물건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나왔고요. 시장에 보면은 일부 정말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반대로 매수자 입장이라면은 한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급매가 많이 사라졌는데 매도자 그렇죠. 우위여서 이 경우에는 매도자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이런 걸 노려볼 만하다. 이것도 가격 협상력에 좀 될 있을 수 있다.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임대 수익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 비과세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도 변동이 좀 생긴다면서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변화될 것 같고 네. 이미 올해부터 과세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놓으면 수익 금액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렇죠. 월세 얼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금액이 연간했을 때 2천만 원이면 세금을 내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미 올해부터 과세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5월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때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당황들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이미 국세청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등록 안내라든지 과세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많이 어려워하실 거기 때문에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홈택스.go.kr 들어가는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네. 임대소득 뭐 수입이 많지 않은데 굳이 네. 이거 꼭 내가 신고해야 되느냐 네. 혹은 뭐 내가 임대사업자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이 경우에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자, 일단 만약에 수익 금액 자체가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예. 그러면 일단 가산세가 나옵니다. 탈세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는 탈세가 되는데 예. 미등록 가산세가 수익 금액의 0.2%가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월세를 1년 동안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20. 그러면은 2만 원 원이 되네. 정도가 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걸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등록을 안 할 거냐인데 원칙은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가령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어떤 분? 어차피 내가 이제 좀 생활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좀 팔아야 되거나 매도해야 되는 분들, 예. 뭐 1, 2년 안에 단기 안에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선택의 조금 더. 문제다. 예. 그렇지만 원칙은 신고를 된다. 하고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지금 뭐 크게 봤을 때는 임대소득 구간 그리고 1가구 1주택인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이 변한다라는 부분을 들어봤는데 이 네. 외에도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취득세. 취득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가격 예. 아파트죠. 6억 이하면 1.1%, 6억에서 9억은 2.2%, 예. 그리고 3억이 넘는 경우에 이제 3.3%인데 가령 6억하고 6억 1,000만 원인 경우에 단돈 1,000만 원 차이로 세금이 2배가 차이 그렇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불법 다운 계약서 등을 막기 위해서 6억에서 9억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내년부터 다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6억에서 9억이면 중간값이 7억 5천이죠. 예. 이 7억 5천보다 낮은 가격에 내가 취득을 하면 세금이 좀 취득세가 내려가고요. 7억 5천이 넘어가서 내가 등기를 하면 세금이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서울을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와서 네. 가산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7억 그런 생각. 5천이 많은 경우가 더 많겠죠. 지금은 중위값이 넘어갔으니까요 이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네. 거 있나요? 다주택자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하나가 예. 더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복잡한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을 이제 2개를 이제 팔았어요. 예. 그럼 주택이 하나가 남았죠. 1주택이 됐네요. 그럼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1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취득일에서부터 매도일까지 해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됐는데 예. 이제부터는 이 셈법이 21년도부터는 바뀝니다. 21년도부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매도를 하고 3번이 하나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3번이 남았을 때는 이제 순수 1주택자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 시점부터를.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이런 게 좀 복잡하다. 아니면 이번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다가오는 2020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21년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금을 아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게 맞는 절세 기술이 따로 있을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어때요? 세법은 워낙 어렵고 어려워요.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이론을 천천히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택수에 따른 절세 전략을 익히시는 게 좋고요. 예.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우리 그 세무사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예. 최소 2명 이상 아. 제가 상담하라고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반드시 유료 상담하시면서 절세 전략 짜시고 거기에 맞는 플랜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줄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절세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제네시스 박민수 MJ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대외 변수의 취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2100선이 장중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우려와 지소미아 이슈 그리고 홍콩 시위 등 악재가 겹치며 변동성이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코스피는 2100선을 힘겹게 사수했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2.7%가 내리며 2101.95포인트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무려 5.2%나 조정받으며 633.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1조 3,699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141억 원, 873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뀌며 시장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미중 양측이 무역 협상 요구 수준을 높인 데다 미 상원의 홍콩 인권 법안 통과가 맞물려 연내 1단계 무역 합의 성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장을 둘러싼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상, 즉 지소미아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지를 요구한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홍콩 시위 사태 심화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 악재가 쌓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한 주에만 1조 원을 넘게 팔았는데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연기금은 이번 주에만 5,100억 원을 순매수해주며 시장을 방어했는데 외국인이 매도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빅텍과 스페코 등의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삼환기업 이계현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대표직에서 사임하며 관련주들의 급락이 이어졌는데 특히 남선알미늄은 주간 하락률이 40%에 달했습니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던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연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 자정 결정될 지소미아 파기 여부, 또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갈등, 홍콩 사태 심화 등이 더해져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시장 급성장 등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자본력과 마케팅을 앞세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우엔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유통학회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온라인이 특히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가운데 저희들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세미나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경우에 그 편리함이 장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이라든가 결제라든가 배송이라든가 뭐 이런 그 편리함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소상공인 역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소상공인의 그 성장 전략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혁신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경향성에 대한 교육,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골목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 활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가상 피팅 등 VR과 A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해 고객 체험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취합해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 소상공인의 활로 모색과 생존 전략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게임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지식재산권, 이른바 IP의 확보와 해외 진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삼정 KPMG는 지난 21일 게임 산업 세미나를 열고 IP는 곧 왕이라며 게임 자체 IP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다른 장르의 IP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창희 연구원은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으로 우리나라 게임 기업의 중국 진출이 막혔지만 중국 게임의 한국 침투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다른 국가로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클라우드와 VR,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의 개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티스가 빠르고 효율적인 글로벌 임상 개발로 매출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을 통해 오는 12월 코스닥 상장을 앞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지난 2015년 설립됐습니다. 학계와 연구소, 기업 등 외부로부터 초기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해 임상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사에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웅제약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 후보 물질의 아시아 판권 기술 이전 계약을 총 470억 원 규모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12월 12일부터 13일 일반 청약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KB증권입니다. 동북 삼성 최대 도시 심양, 약업 도시 번시, 한반도와 마주한 단둥. 랴오닝성은 낙후됐던 과거의 죄를 털어내고 쇠퇴했던 지난날의 녹을 벗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진은 랴오닝성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문화우호협회 교류단과 함께 동북 삼성의 제약, 관광, 무역의 거점 랴오닝성을 찾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발전 상황을 직접 파악해보았습니다. 옛 만주이자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고향,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북한과 마주한 지역, 중국의 랴오닝성입니다. 랴오닝성의 인구는 약 4,4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85%에 이르며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넓고 서울의 240배에 달합니다.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함께 동북 삼성으로 불리는 랴오닝성은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시작된 중국 정부의 동북 대개발 정책과 1대1로 프로젝트로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랴오닝성은 동북 삼성 중 면적은 가장 작지만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진이 함께한 한중문화우호협회 교류단의 출발지는 심양이었습니다. 랴오닝성의 성도 심양은 인구 약 820만의 랴오닝성 최대 도시이자 동북 삼성에서 유일한 특대 도시입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경제, 정치 등을 종합한 평가를 통해 도시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대 도시는 5등급 중 2번째로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청나라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와 2대 황제 태종이 건립한 심양고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636년 건립된 작은 자금성 심양고궁은 베이징의 자금성과 함께 중국의 단 2곳뿐인 고궁 중 하나입니다. 랴오닝성은 지난 8월 1대1로 시범구 건설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1대1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지난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프로젝트입니다. 랴오닝성은 동북 삼성 중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심양시 등을 중심으로 중국, 몽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제권 건설의 거점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랴오닝성에서 심양 다음으로 찾은 도시는 번시입니다. 번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시작된 중공업 우선 성장 전략으로 철강 산업이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이후 1978년 개혁개방 선언으로 경공업 위주의 도시경제 발달이 추진되면서 쇠퇴를 겪었지만 현재는 제약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약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약도로 지정받아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며 대규모 제약산업 클러스터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번시에는 국내 제약기업도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2013년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번시에 진출해 액체약품 전용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텐슈화이 번시 시장은 12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약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번시 수동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 번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석회동굴인 번시 수동은 중국 5대 동굴 중 하나로 동굴 내에 작은 배가 다닐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현재 3km 정도까지 동굴 내 수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류단의 종착지는 북한과 접경한 도시 단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입니다. 여기 보시는 압록강만 건너면 평안북도 신의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행한 랴오닝성 측 관계자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둥과 신의주 모두 몇 년 새 모습이 상당히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록강을 공유하는 데에 더해 압록강 철교로 잘 알려진 중조 우이교가 2002년 건설되면서 차량, 철로, 도보 통행이 가능해져 북한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인근 호텔과 여행사에서는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둥의 관광지 호산장성 인근에는 북한을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지척이라 새겨진 각석이 있는 이곳은 글씨대로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0m 남짓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울타리가 생기기 전에는 실수로 국경을 넘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단둥시 탐방을 마친 교류단과 만난 리강 단둥시 위원회 부서기는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의정부 등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며 잦은 왕래로 더 많은 교류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동북 삼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동북 삼성 중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심양에서 만난 샤더런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교류단을 반기며 랴오닝성과 한국은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샤더런 주석 등 랴오닝성 정부 인사들은 지난 10월 한중문화우호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의 우호도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호 교류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중문화우호협회가 꾸준한 교류를 통해 랴오닝성과 어떤 문화,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습니다. 초순의 헛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온이 급강하는 시기여서 김장도 많이들 담근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김장 담그신 분들께서는 올해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예년보다 포근할 거라고 하니까요. 김장도 그리고 외출도 편안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